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도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사고 당시 사진을 입수했다고요? 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사고 당시 공사 현장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사고가 난 곳은 아치형으로 된 지하철이 지나는 통로를 만드는 공사 현장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철근 다발로 만든 구조물이 통째로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근 구조물에 깔린 덤프트럭은 대부분이 찌그러졌는데 철근의 무게가 상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 개의 철근을 수직으로 교차해 만든 구조물이 터널 상단부에 설치됐다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 개요도 되짚어 주실까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낮 1시 20분쯤입니다. 지상으로부터 70m 아래에 있는 여의도 정거장 건설 현장 내부에서 사고가 난 건데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18m 높이에서 조립해둔 철근 구조물 자체가 떨어져 내린 겁니다. 오늘 공사 현장에는 98명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철근 구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1명이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작업장은 신안산선 공사 현장 중 4-209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포스코 ENC가 공사하는 현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경기 광명시 구간 붕괴 사고도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여의도 신안산선 터널 자체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붕괴나 치마 등 추가 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안산선 여의도 공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연결체계 개선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작업자가 쓰러진 크레인에 깔렸는데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재난 문자를 통해 크레인 전도로 올림픽대로 강일 나들목과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이 혼잡하니 우회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통일교육을 수사하는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경찰이 전재수 의원에게 내일 소환을 통보했죠? 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을 내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3명 가운데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시계 실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전 의원이 출석하면 통일교 행사 참석 등 접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은 절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책 500권가량을 1,000만 원에 구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가 이뤄졌다며 세금 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은 나왔습니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입건했는데 아직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전 의원을 조사하는 만큼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앞서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윤영호 씨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잘 몰라요. 청경궁에서 뭐 시계랑 현금 수수했다 이런.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저는 시계를 안 차요, 아예. 김규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자신은 이미 공천에서 배제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며 금품을 받을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한학자 총재 측근 등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요? 네, 경찰은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불러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한 총재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한 총재의 비서실 소속으로 통일교의 핵심인 천정궁 등에서 활동했고 한 총재 가까이에서 일해 한 총재의 일정과 동선을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도 진행했는데 한 총재는 금품 전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천정궁을 다시 방문해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 자료 확보 시도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자신은 통일교 현안인 한일 해저 터널이 부산의 미래를 파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관되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경찰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 SNS에 이같이 밝히고 자신은 민주당 험지인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런 자신이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논리적인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시간표가 오는 24일 성탄절 이브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처리로 내란 종식을 앞당기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면서 기워봤자 누더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크게 후퇴했다는 불멘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현재 법사위 안건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면서 수정안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면서 재판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처리 시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2일부터 사흘간 본회의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과 내란 재판부법을 차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내란 재판부법은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수정안 역시 위헌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판단에 따라 정적을 골라 죽이는 법을 밀어붙이는 거라며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중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도 비꼬았습니다.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 이 나쁜 의도가. 내란 재판부법이 법안의 마지막 관문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안 자체의 의도나 목적이 또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주 발의를 목표로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의 이견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와 통일교 의혹, 특검 수사까지 법 여건과 법 야권 간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는 분위기라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전국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관련 예규를 만들기로 했죠? 맞습니다. 그간 사법부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잇따라 우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인사의 전담 재판부 구성 참여,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토대로 위헌 가능성과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위헌성을 지적했고요. 법무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재판부 구성의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최근 마련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으로 인한 공정성 우려 등은 여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해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규 가안도 나온 상태인데 일단 중요 사건은 내란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을 뜻합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사건을 배정받은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이 되고요. 중요 사건 재판을 우선해서 심리하고 관련된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예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1심이 진행 중인 내란 외환 사건들은 서울 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서 내년 고등법원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원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고요. 또 예규를 통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인데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예규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사회 혼란에도 군이 대체로 자리를 잘 지켜줬다며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훈도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라며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지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업무보고 토의 과정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당시 장병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군은 특성상 명령이 내려올 때 합헌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병과 간부를 구분해 주기적으로 헌법 가치 교육을 심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국가보훈 관련한 이 대통령 언급도 전해주실까요? 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에 보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 헌신한 것에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의 과정에선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 유족들이 매우 붕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 대령 포상 근거를 상세히 물은 겁니다. 이에 건올 보훈부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의 유족은 박 대령 무공 수운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받았는데 이후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가 중요하다며 의제로 논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도 이 문제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의 판단은 턱도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고 거듭 강변하며 군인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으로 들어갑니다. 12.3 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사령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앞서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해 과태료를 받고 나서야 법정에 선 건데 군 검찰을 향해선 특검과 짜고 위증 기소를 남발한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측과 재판부의 질문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10월 군 장성 인사 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엄을 결심한 건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난해 12월 2일이라며 정당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동안 계엄에 사과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만난 군 지휘관들에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며 구치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같은 혐의는 여전히 책임을 떠넘겼고 자기 재판 준비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로 했지만 기소된 장성들이 국방부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강제 전역이 확정되면 이들의 재판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YTN 9입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장성 8명을 대상으로 내일 징계위를 개최합니다. 징계 심사 대상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이 포함됐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 정빈나 대변인은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쳤다고 지적했는데 조 청장 측은 선고 직후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여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유연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고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을 경찰이 지원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에 불출석한 조 청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본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탄핵안이 인용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고위공직자가 파면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씨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명품백 수수 사건 담당 검사들까지 모두 8명입니다. 특검은 지난 2일에도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곧장 두 사건의 무혐의를 모두 지휘한 이창수 전 지검장을 겨냥해 오는 22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청탁한 뒤 이뤄진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이 알려지며 셀프 수사무마 의혹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미 김 씨 청탁을 받고 부하들에게 사건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씨의 청탁이 검찰 인사와 두 사건의 무혐의 처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이 맡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차례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전 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특검은 기한 안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은 기간 필요한 조사를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만큼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기한 안에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전 원장 측은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라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을 잡으러 다닌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오늘 낮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시공사인 송치영 포스코 ENC 사장이 이번 사고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네, 포스코 ENC 대표 송치영입니다. 금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4-09 여의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저희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갑작스런 비보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큰 슬픔을 안고 계시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 경위는 저희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저희 현장에 대해 다시 한번 안전조치에 대한 강화 지시를 내렸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벌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을 안고 계시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건이 무너져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데 대한 포스코 ENC 사장의 입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5일 활동을 마친 내란 특검으로부터 오늘 사건 인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넘긴 사건은 모두 34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총경급 팀장을 정하고 수사팀 규모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지론 기자, 이 대통령 발언 전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풀 해법 가운데 하나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지역의 통합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균형 성장을 이끄는 과정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관련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전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화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기구 또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 지역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월엔 충남 서산, 태안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 그러니까 5극과 3개 특별자치도 3특으로 재편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 충남 지역의 통합이 5극 3특 청사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야당에 이어서 이 대통령 그리고 여당 의원들까지 대전 충남 통합의 필요성에 호응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초대 통합 광역단체장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충남 아산 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 가능성이 여권 내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일만 잘하면 당파성을 따지지 않는데 이를 역이용해서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 질타를 들은 뒤에 공개 반발하는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을 두고 정치권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 범여권 후보군이 존재감을 부각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직 오세훈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민주당 4선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의 서울시장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특위는 오세훈의 서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 우리를 위해 좀 쓰세요.
전현희, 박주민,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해 일단은 웃으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서울. 제가 사랑하는 중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서영교 의원님. 자, 우리 함께 서울을 멋지게 만들어 갑시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단숨에 유력 후보로 떠오른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깜짝 면담했습니다.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만난 둘은 30분가량 화기애애하게 비공개 대화했는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거로 보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마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종묘 앞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이재명 정부 정책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서울 시민들의 불필요한 혼란뿐만 아니고 재산상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불순한 목적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건 아니냐면서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정부 여당의 오세훈 때리기에 맞불을 놓은 거로 풀이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160여일, 서울시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민주당과 당의 명운을 걸고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사이 대결식에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내년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YTN에 출연해 어디에 출마할지는 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완성되고 난 뒤 결정할 거라면서도 출마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의혹 수사를 그렇게 연결하는 건 성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접근하는 수법에 주의해달라면서 소비자 경보를 주의해서 경고로 상향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이번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확인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정보를 상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기관을 사칭한 범인이 쿠팡 정보 유출 이후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됐다고 연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피해도 확인되면서 소비자 정보 등급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금감원은 법원 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면서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 국회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인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에는 보고서를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청문회 하루 전인 현지 시각 16일 미국에서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이사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약 3,30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이 사고로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번 사고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혀온 만큼 모순되는 지점이 확인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투자자들이 동요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SEC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We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SEC publicly so that people can see it and understand the facts that we're dealing with. 로저스 대표는 미국 투자자를 위한 단순 보고서로 평가절하했지만 사실 미국의 집단 소송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정보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미국에서는 금전 피해 가능성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가 하락에 따른 증권 집단 소송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 로펌 10곳은 이미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또 한국 당국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도 보고서에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절반 이상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쿠팡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은 누구라도 만나는 거라며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데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밥값은 쿠팡 측이 냈지만 비공개로 만난 것도 아니고 당시 한미 무역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협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한 엔비디아 고성능 GPU를 내년 2월부터 분배하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NPU도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배경원 부총리 주재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가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정보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보고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전담팀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사고 조사와 수사 과정을 공유합니다. 또 이용자 보호 대책과 쿠팡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기장관회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엔비디아 GPU 만장을 내년 2월부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산학연에 분배합니다. 학계와 연구계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에서 10%를 부담하는데 추후 성과도 점검합니다. 관계 부처들이 GPU 등 AX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산 신경만 처리 장치 NPU를 해외 GPU보다 2배 이상 전력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반도체로 고도화해 국내 인공지능 칩 저변을 넓힐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오라클발 기술주 하락 여파로 코스피가 4,000선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53% 내린 3,994.5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어제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고환율 우려 속에 정부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찬진 금감원장, 이혁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지만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잇따른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도 강남 불패 신화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주도 속에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진행된 서울 강남의 역삼 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현금 부자 실수요자들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거의 없이 현금 확보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 실수요 위주로 이제 뭐 매매나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 분위기는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한 전용 76제곱미터 아파트는 오랫동안 신고가를 10차례 넘게 갈아치우며 1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계 상승률을 보면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이 15% 상승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올해에만 무려 20% 넘게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온갖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토화구역 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는 줄었어도 신고가 비율은 되려 높아졌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물이 잠기면서 희소성이 더 커졌고,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가 밀어올리면서 올해 서울 집값 누적 상승률은 8.25%가 됐습니다. 지난해 상승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역시 과천과 분당, 수지 등 일부 핵심지 위주로 집값 열기가 여전히 뜨겁게 나타나 양극화는 점점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해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이후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 하지만 서울시의 대규모 유휴 부지인 용산 정비창 사업을 두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0,000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6,000 가구를 12,000 가구로 늘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도 연이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주택 공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활용을 포함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공청사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파일럿 개념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당장 입주 공급 절벽이 예고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에 나오는 그 정도의 공급 대책만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믿고 기다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시점은 연말로 예상됐지만 김윤덕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앞서서 오늘 낮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동부가 이 신안산선 붕괴 공사 현장에 대해서 오늘 오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대해서 서울시 여의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에 대해서 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는데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 상원은 9,010억 달러, 우리 돈 1,330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국방 수권법은 미 의회가 매년 국방부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법안으로 지난 10일에는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아래로 줄이는데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명시한 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과 연계해 제한하는 조항이 법률에 다시 들어간 건 5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2항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계획 이외의 방식으로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주둔 미군 문제 등을 외교 안보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의회가 제도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On the lack of transparency, the unaccountability, and the problems that are coming out of this White House and this Department of Defense.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한 경우 의회 보고 60일 뒤에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달았습니다. 미 의회는 또 유럽 주둔 미군 병력도 7만 6천 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2년간 8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거라고 밝혀 서명 뒤 발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에 초당적으로 견제에 나서며 전통적 동맹국과의 결속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망친 경제를 자신이 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물가 불만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강조한 건 경제 성과였습니다. 18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엉망이 된 나라를 취임 11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봄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거라며 엄청난 경제 붐을 경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nflation has stopped. Wages are up. Prices are down. Our nation is strong. We're poised for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외교에 있어서도 취임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고 가자 전쟁을 종식시켜 3,000년 만에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18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막대한 관세 수익을 군인에게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145만 명의 군인에게 1인당 1,776달러, 약 26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honor of our nation's founding in 1776, we are sending every soldier 1,776. Nobody deserves it more than our military.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고물가 우려 속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제에 대한 잔밋빛 전망과 대규모 세금 환급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도가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BS 방송과 NRP,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8일에서 11일 1,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 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룬 첫 다큐멘터리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전 20일 동안 멜라니아 여사를 추적한 다큐 영화 멜라니아의 1분짜리 예고편을 내년 1월 30일 개봉에 앞서 미리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의 연설은 물론 드레스 디자인에 직접 의견을 내는 등 자신감 있는 여성상으로 그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제출받은 건데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녹음 파일에 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를 탐색하다가 다른 혐의를 발견했다면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란 겁니다. 관련 증거들을 배제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윤 전 의원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에선 사건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폭발물 설치 협박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본사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네이버도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방식이 지난 15일과 17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소답동에서 5톤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1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등 차량 운전자 2명이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를 늦게 밟았다는 화물차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에 도로 옆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 승용차는 주유기와 충돌한 뒤에 멈추어 섰고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승용차 운전자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0도, 광주 1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추위가 조금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1도, 광주 16도, 대구 1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하늘이 잔뜩 흐려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일 전 의원 소환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 의원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 출전을 확보했지만 불가리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거듭 다시는 줄곧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해왔다며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전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접촉 여부와 금품 전달 정황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조사하는 만큼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하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임 전 의원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 장관은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윤영호 씨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잘 몰라요. 경찰은 동시에 지난 압수수색에 이어 천정궁을 다시 방문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치권에 금품 전달 있었습니까? 한학자 총재 지시였습니까? 경찰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내일 전 의원 소환 조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의 판단은 턱도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고 거듭 강변하며 군인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으로 들어갑니다. 12.3 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사령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앞서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해 과태료를 받고 나서야 법정에 선 건데 군 검찰을 향해선 특검과 짜고 위증 기소를 남발한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측과 재판부의 질문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10월 군 장성 인사 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엄을 결심한 건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난해 12월 2일이라며 정당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동안 계엄에 사과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만난 군 지휘관들에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며 구치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같은 혐의는 여전히 책임을 떠넘겼고 자기 재판 준비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로 했지만 기소된 장성들이 국방부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강제 전역이 확정되면 이들의 재판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YTN 9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선고기를 열고 국회가 청구한 조 청장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경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장이 탄핵안 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씨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명품백 수수 사건 담당 검사들까지 모두 8명입니다. 특검은 지난 2일에도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곧장 두 사건의 무혐의를 모두 지휘한 이창수 전 지검장을 겨냥해 오는 22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청탁한 뒤 이뤄진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이 알려지며 셀프 수사무마 의혹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미 김 씨 청탁을 받고 부하들에게 사건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씨의 청탁이 검찰 인사와 두 사건의 무혐의 처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이 맡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차례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전 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특검은 기한 안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은 기간 필요한 조사를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만큼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기한 안에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된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특검이 소환을 통보한 지난 10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시간표가 오는 24일 성탄절 이브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처리로 내란 종식을 앞당기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며 기워봤자 누더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크게 후퇴했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현재 법사위 안건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면서 수정안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면서 재판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처리 시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2일부터 사흘간 본회의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과 내란 재판부법을 차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내란 재판부법은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수정안 역시 위헌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판단에 따라 정적을 골라 죽이는 법을 밀어붙이는 거라며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중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도 비꼬았습니다.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 이 나쁜 의도가. 내란 재판부법이 법안의 마지막 관문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안 자체의 의도나 목적이 또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주 발의를 목표로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의 이견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와 통일교 의혹, 특검 수사까지 범여권과 범야권 간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는 분위기라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전국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중요 사건에는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포함됩니다. 예규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외국인 대표를 앞세워서 소통조차 어려웠던 쿠팡 청문회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청문회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는 무시하는 등 쿠팡이 미국 투자자와 소송에만 신경 쓰는 정황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명의의 이 보고서에는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면서도 사업 운영에는 중대한 차질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번 사고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다만 이 보고서가 미국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금융정보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집단 소송 가능성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여부가 배상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융정보 유출 여부가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수조 원 증발한 만큼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쿠팡은 국회가 요구한 김범석 의장 출석도 무시하고 자료도 대부분 영업 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해 한국 국회 패싱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김범석 쿠팡 의장이 과거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0년 70 물류센터 사망 사고 당시 사망자가 과도하게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김 의장의 지시가 담긴 메신저 내용이 청문회에서 공개되자 로저스 대표는 사실관계 설명 대신 정보 제공자를 문제 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Sorry, for gross misconduct.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쿠팡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은 누구라도 만나는 거라면서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데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밥값은 쿠팡 측이 냈지만 비공개로 만난 것도 아니고 당시 한미 무역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협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우려했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접근하는 수법에 주의를 해달라면서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범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수사 1팀 사무관이에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저희가 공문을 등기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반송이 됐더라고요. 쿠팡 사태로 유출된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사건 조회를 위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유도합니다. 법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은 통지서가 반송됐다며 인터넷 열람 방법을 안내합니다. 도면 주소 상에 소문자로 M, N, 그리고 숫자 8, KR5. 왼쪽 하단에 나의 사건 조회 보이실 거예요.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전자결제 대행사 직원인 척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링크나 텔레그램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엔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100만 원을 탈취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쿠팡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법원 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 앱 설치를 유도하면 100% 사기입니다. 원격 저 앱을 다운받게 한 후 사기범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 앱을 통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전화나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 간편 제보 기능을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TF는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집니다. 오늘 낮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관계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낮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 ENC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작업자 한 명이 숨졌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ENC 송치영 사장은 공사 현장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송 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회사 책임자로서 비참한 심정이라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임하겠다며 전국에 있는 작업장에 다시 한번 안전조치 강화를 지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노동자 한 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경기 광명시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대전 충남 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 통합이 쉽지 않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과밀화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당무감사를 계기로 불붙은 국민의힘 내홍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엄호에 나섰는데요. 지도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위 구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최후의 2인으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 깜짝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러브샷까지 제안한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당의 보배라고 지켜세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문제 당무감사를 염두에 둔 듯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겁니다. 다른 데 나가서 전부 인재로 영입해야 될 사람이죠. 하나로 독재하지만 이기겠죠. 한 전 대표는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며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라도 갖지 않겠느냐고 화답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권고를 겨냥해선 차라리 본인을 찍어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승 당으로 만들지 말고. 한때의 숙적을 향한 덕담 릴레이의 당 압박 평가는 엇갈렸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그다음에 뭐 유승민 전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보수 정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품어안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결국 당원 게시판 문제 감사 결과가 내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불이해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SNS 글로 반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당 윤리위원장 인선을 두고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출신이자 한동훈 체제였던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변호사가 거론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에 엄정 조치를 선언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갈등 가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4세 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를 모집하는 학원이 수준별 반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처했지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수준 진단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오라클발 기술주 하락 여파로 코스피가 4,000선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53% 내린 3,994.5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1.5원이 내린 1,47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북 내부 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없애고 지하에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지하에 왕복 6차로를 뚫어서 출근길 정체를 해소하고 강북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힙니다. 성산에서 신내까지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34km로 그야말로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간선도로의 기능을 다한 데다 개통 30년이 넘어 노후화로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자 서울시가 지하화를 발표했습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 지하 20.5km 구간을 뚫어 왕복 6차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지하화와 함께 고가도로를 철거한 상부에는 2차로를 추가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출퇴근길 통행 속도를 지금의 2배 남짓인 시속 67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속 67km 통행을 보장해서 성산에서 신내까지 기존 38분 걸리는 것이 18분으로 약 20분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거대한 고가도로 탓에 단절됐던 도시 구조도 바꿔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업 세부 실행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9년에는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합니다. 지하 고속도로 공사는 2030년에 첫 삽을 떠 2035년에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상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 복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는 건 2037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3조 3,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기상청의 역할이 날씨 예보를 넘어 재난 대응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극한호우에 대한 특보 기준이 강화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체계도 한층 고도화되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상 정책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상청은 내년 정책의 방향을 재난 대응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는 폭염에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매년 심해지는 밤더위에 대비해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됩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시간당 100mm 상당의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상위 단계로 발송됩니다. 같은 지역 안에도 강수 강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특보구역도 더 세밀하게 나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과 극한호우가 심화됨에 따라 상위 단계의 방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특보체계를 강화, 신설하여 최고의 위험 수준과 경각심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이전, 무엇보다 중요한 예보 역량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구글 그래프캐스트 등 해외 AI 모델을 접목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형 수치 모델을 고도화해 예보의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과 수치 예보 모델을 결합해 집중호우와 낙뢰, 태풍 등 위험 기상 예측 기술도 한층 정밀해집니다. 지진 대응 역시 강화됩니다. 지진 발생 시 통보 시간은 기존 5에서 10초에서 3에서 5초로 2배가량 단축됩니다. 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해 국외 지진 조기 경보도 확대합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바뀐 특보와 예측 체계를 기준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대응에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부 지법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모텔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산모인 20대 A씨는 혼자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았다며 아기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가 성탄절 특사를 위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호중 씨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를 예상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2년 6개월이면 내년 12월 말이 출소 예정이거든요. 법률적으로 형기 3분의 2 이상, 그러나 3분의 1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질이 불량하다 이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 그리고 이제 뭐 5종 세트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위험운전 치상을 입히고 뺑소니 도주, 그 다음에 위장 자수,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음주운전 후에 사고가 났는데 술타기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그다음에 이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가석방 심사가 부적격자로 판정돼서 아마 부적격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보통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률적으로 3분의 2 이상인데 그러나 3분의 1 이상만 되면 형기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알려지기는 모범수로서의 수용 생활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법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질이 굉장히 불량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적격 판정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통상 형기 한 3분의 2를 채우면 이게 석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내년 3.1절 특사를 노려봄직하지 않나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출소는 내년 11월이거든요. 네,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김호중 씨의 팬클럽에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염원을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 감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기라고 하는 거는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모범수로서의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무부라든가 관계 당국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그 당시 저지른 이런 행태, 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폐해를 주고 지대한 악 영향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가석방 대상에서 심사를 아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인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대로 3분의 2 이상을 채웠을 때는 3, 4개월 정도의 가석방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당시에 김호중 씨가 택시와 부딪힌 뒤에 달아났고 편의점 가서 술을 사 마신 것이 또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모방범죄가 잇따르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작년 5월 4일 날 그 일이 있으면서 밤 11시 44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곧바로 위장자수 내지는 옷을 갈아입고 경기도 구리 지역으로 가서 결국 일행과 함께 갔다가 편의점에서 이 캔맥주를 사는 게 CCTV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음주 사고 이후에 경찰이 체포되거나 아니면은 설마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심으로 해서 본인이 사건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이런 알리바이를 성립을 해놓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음주 측정이 결국은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가 없는 걸로 해서 이 음주 측정 부분 또 음주운전은 무혐의, 무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염두에 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술타기 수법이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이 모방 범죄로 일어났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폐해가 있죠. 그런 모방 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에 이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다 이렇게 규정이 돼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중앙 소형 일종 면허자가 이 남성인데 이 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에다가 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제 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사건 이후에 음주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면허를 살리게 이제 내버려 둔다라거나 아니면 회복을 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법적인 위반 부분이 굉장히 이 모방 범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폐해를 국민들에게 주고 또 그로 인한 이 음주운전의 사고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결국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제 술 먹고 음주 사고 이후에 술타기 이 부분은 완전히 면허 취소 행태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예,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은 때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패가 망신의 지름길, 그다음에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음주운전은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위험운전 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그리고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폐가 망신의 지름길. 또한 많은 보도를 접해서 그 음주운전의 폐해가 드러나죠. 사망사고는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음주운전 하지 말고 2만 원 내지 3만 원 아끼지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완전 귀가하시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박나래 씨가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박나래 씨 굉장히 이제 핫한 뉴스였죠. 용산구에 사는 55억 집에 사는 박나래 씨의 도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인데 경찰이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하는데 현 매니저인 2명,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 1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져갔죠.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어디다 사용을 했느냐. 나중에 밝혀졌지만 경찰 수사에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박나래 씨 주택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정보를 제공한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 당시 그 정보가 경찰에 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 2명,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가 항상 동반하는 형태였는데 그분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을 했는데 이걸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공을 한 형태가 됐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소위 말하면 개인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짓이나 또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고발이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일부 사람이 아마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발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저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니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써줄 테니 개인정보를 달라 해놓고서는 그렇죠. 그 개인정보를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이런 혐의가 실제로 인정이 되면 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저는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형법적으로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 사안에 따라서는 3년 이하 징역에 3년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그 사안에 따른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의 어떤 정보를 도용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해서 사용을 할 때는 법에서 상당히 법 감정에서 엄히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중한 용초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든가 또 전력이 있다고 하면 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정 구속 형태, 이게 지금 법원의 추세입니다. 예, 물론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은 이 자택에 도둑이 든 사건, 이게 매니저들과 박 씨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게 그 많이 알려진 건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그 사건 이후에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가 의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이제 뭐 갑질 의혹을 폭로한다라고 해가지고 전 매니저가 됐죠. 지금은 명예훼손, 특수상해, 그다음에 정통망법의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고소 내지는 고발을 한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파트너맨십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국민들이나 팬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모친 명의의 급여를 제공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전 남자친구의 직원을 등록을 해서 허위 급여를 제공했다라든가 아니면 또 1인 기획사를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이 법인 자금을 유용을 했다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1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결국 횡령 혐의로 고발이 된 건데 여기에 맞춰서 지난 5일 날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팬들이나 많은 대중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박나래 씨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고 또 횡령 의혹이 있는데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이제 이혜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법 위반은 사실은 가정 간호 내지는 부득이한 사정 내지는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의료법의 의사가 이 주거지라든가 환자가 있는 곳에 진출을 해서 직접 진료나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정 방문을 하는 진료라든가 처치, 소위 말하면 그 치료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나래 씨가 약사법 내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아니면 의료법 이런 형태의 이 세 가지 조항에 입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될 것이고 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매니저들이 고발을 한 형태 횡령 의혹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뭐 전 남자친구 물론 의혹이긴 합니다. 전 매니저들의 그 의혹 혐의의 고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허위로 고발을 했다고 하면 무고죄로 처벌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고발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포토라인에서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박나래 씨와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 키 씨도 이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에게 집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군요. 네.
사이니키 지금 나이가 34세거든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의 멤버죠. 예. 지금은 보면 오클랜드라든가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시카고 같은 그 솔로 투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했고 이 주사 이모 박나래 씨하고 관련된 강남 지역의 한 병원의 이 모 씨가 결국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 이런 형태로 지금 닉네임식으로 이제 호칭이 되고 있는데 이 병원의 의사인 줄 알고 찾아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갈 사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 불러서 이 진료라든가 수액을 맞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본인의 굉장히 부주한 형태로 이 의료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도 저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팬들이나 대중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근데 본인은 의사로 알고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건데 방송 하차를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 부분은 그 주변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라고 하면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 가면 있거든요. 병원의 의료 개설증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변에서 분명히 의사가 아니란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러서 수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걸 한 부분은 무자격자가 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됐을 때 그런 어떤 불법임을 알면서도 권유를 하거나 요청을 해서 이런 수액이라든가 처치를 받았다고 하면 공범 관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니의 이 키 씨도 처벌을 의료법 위반 부분에 해당이 될 걸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얘기도 해보죠. 박세리 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네,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준철 씨죠. 이제 그 새만금 골프 그 협회 희망재단 이 부분에 박세리 그 전 골프 선수가 이사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새만금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재단에서 묵시적 이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도장을 새기고 본인이 이제 그 서류에 작성을 하고 날인을 해서 이게 결국 행사가 되게 된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의 도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용, 소위 그 명의 도용 작성 문서 행사죄, 그다음에 사문서 2조 사문서 행사죄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세리 부친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죄를 선고받은 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라고 했지만 이건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박준철 씨, 박세리 씨의 부친은 딸을 위하는 방안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묵시적인 제안을 승낙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박세리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채를 갖고 나면 줄 서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또 하나의 채무가 생긴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재단은 공가사를 구별해야 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이 공적인 의무이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결국은 박준철 씨가 유죄를 받은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대전 영하 2도, 부산은 6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추위가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1도, 광주 16도, 대구 1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평년보다는 6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경남 해안에는 오후부터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반짝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이후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을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피부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좋고 무엇보다 맛이 좋아서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귤을 더 오래 두고 먹으려면 햇볕이 들지 않고 3, 4도 정도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귤들을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려 두거나 종이나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부분만 떼어버리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